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브릭스 기축통화가 몰고 올 화폐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 러시아 국영 언론이 앞으로 전개될 3단계 브릭스 기축통화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브릭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3단계는 단계마다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8월 22일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브릭스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들이 추구하는 기축통화의 1단계인 위안화 체제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그간 달러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달러, 유로와 위안화의 3대 통화 시대가 돌아야게 되는데 이때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달러 비중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부상 중에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이 그들의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위안화의 도약이 예상됩니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통화별 국제금융거래 비중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가 한 38% 되는 데 비해서 유로화가 만만치 않게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한 36.6%로 두 통화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별 국제금융 거래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달러 못지않게 활발히 거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일일 거래되는 그 통화의 비중이 하루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즉 이렇게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유로화가 활발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무역거래에 들어와서는 달러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지난 1년 사이에 달러 거래 비중은 거의 85%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기존 무역거래에서 2% 미만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1년 사이에 비중이 4.5%로 늘어남으로써 비중이 6% 정도인 유로화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와서 위안화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하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점은 이러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위안화가 무역거래에 쓰이는 것보다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CIPS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안화 무역거래 시스템은 지난해 1년 한 14조 달러에 달해서 전년 대비 21%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안화 무역거래가 달러 무역거래를 이제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달러의 비중이나 유로화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제는 위안화를 그들의 기축통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사우디에 첫 위안화 무역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사우디가 중국하고 무역거래를 할 적에는 위안화로 거래하게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안화 무역자금 대출은 이제 사우디를 시발점으로 해서 산유국 전체 중동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중동이 그간 달러 위주의 무역거래에서 이제는 위안화 무역거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중국이 사우디하고 지난해 여러 종류의 협약을 맺은 것의 일환으로 중국이 사우디에 정유소 건설을 위안화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아라콘 인프라 투자에 이제는 위안화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중국과 브라질은 앞으로 위안화로 무역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동산 가스가 위안화로 최초로 거래됨으로써 앞으로는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보이며 석유조차도
중국으로 수입되는 석유나 가스는 위안화로 거래될 공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위안화가 이렇게 유로화 턱밑까지 쫓아간 현상인데요. 게다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떤 거를 설명했냐면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서 달러 자금의 조달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3.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미국의 기준금리 5%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국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매력이 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외국의 국가들이 예전에는 달러 표시 채권,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면 이제는 이자가 미국보다 훨씬 싼 위안화 표시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위안화로 끌었을 공산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최근 들어와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지금 5%까지 올린 형국이고 앞으로도 한두 차례는 더 올릴 공산이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내수경기 부양과 경착륙이 우려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은 통합팽창을 쓰면서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싼 중국으로 해외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 발행이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 다른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선 비록 지금은 달러와 위안화의 격차가 큽니다만은 달러의 비중은 지난 2019년 60.8%에서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의 비중이 지금은 58%대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위안화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금은 2.8%로, 즉 달러 표시 국채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해서 오히려 금이나 위안화 표시 국채 같은 거를 늘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계는 지금은 이게 눈에 보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커다란 그 흐름이 이제는 달러 비중 감소, 위안화 비중 증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미국은 사실 팬데믹 때 달러를 엄청 발행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냈다는 걸 의미하고, 반면에 중국은 팬데믹 당시에 위안화 발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떤 걸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중국은 왜 미국과 달리 코로나 때 위안화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우선 중국은 그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서민층을 미국과 달리 그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과 같은 경우는 팬데믹 사태를 당하고 나서 그들이 미국의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정부 부채를 많이 찍어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50%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이나 부의 편중이 사실은 굉장히 심해요.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국 국민 50%는 미국 전체 부의 1.4%뿐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이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 돼서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은 대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게 부동산 위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려줌으로써 문제를 덮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생긴 팬데믹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이기 때문에 우선 하위 50%의 붕괴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라거나 실업급여나 이런 걸 쏴주는 거하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야 됐었는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은 엄청난 국채를 찍어낼 수뿐이 없었고 반면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과 달리 이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즉 그 차이는 지금에 와서 어떠한 형국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냐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다 잡혔어요. 즉 지난 3월 CPI가 0.7%에 불과합니다. 이제 1%도 안 돼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국과 같은 서구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 서민층의 어려움이 있어도 통화 팽창 정책을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재정 팽창 정책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더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손발이 묶인 형국이야.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팬데믹 사태 때 유로화나 달러나 엔화는 급속도로 그 발행량이 증가한 데 비해서 여기에 지금 황색으로 보이는 위안화 발행은 이 기간에 거의 화폐 발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시중의 화폐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내수 경기를 위해서 조금씩 돈을 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지금 정부 부채가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의 21.4%뿐이나 안 돼요. 이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GDP의 100%를 넘긴 상태로 그동안의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려왔음에 비해서 중국은 최소한도 정부 부채만큼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도 기업 부채라거나 지방 재정 부채는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심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져 있는 부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부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도 정부 부채 수준은 지금의 경우에는 그들이 재정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갖고 앞으로 국내 경기 부양책이나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국 인플레이션이 낮은 원인은 팬데믹 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14년간 미국 같은 경우는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는 한 7, 8천억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9조 한 2천억 달러가 됨으로써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화는 미국의 달러보다 더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한 11배, 12배 수준이고 엔화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거의 한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14년 사이에 한 8, 9배 정도를 찍어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찍어냈음을 알 수 있음에 반해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4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찍어낸 순서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한 5% 수준인데 반해서 유럽은 그거보다 더 높고 일본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이고 반면에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서 이제는 지난달 CPI가 0.7%, 즉 국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 금리 인하도 더 할 수 있고 은행 지준율도 더 낮추어서 통화를 늘릴 수 있는, 즉 통화 팽창이나 경기 부양 여력이 나름대로 풍부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